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인데요. 일단은 지난주 한 주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86번가에서 짚어드렸었던 그런 이제 데이터들, 이슈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지켜보시면서 한 주를 가보시라 했던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택 관련된 것들 요 지표는 나중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수출입액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국이 이제 워낙에나 이제 수출 이런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또 경기 민감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수출입 요거는 글로벌 경기를 조금 선행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으면 하는 거. 사실 이게 월초가 되면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빠져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고용, ADP, 그 다음에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나오고, 그리고 매주 나오는 이제 실업 관련된 지표, 그러고서는 이제 클라이막스는 아무래도 고용이 지금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거든요. 딱 하나만 고르라면. 근데 여기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오는 거였고요. 밤 9시 반에 딱 요 시간에 사실 이제 그 3프로TV 출연 시간이었죠. 네. 다행히 요 숫자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밤에 나온 게 ISM 비제조 서비스 구매자 지수까지고, 그다음 계속 보셔야 되는 거는 아직 부채 한도 협상 끝난 거 아니거든요. 요거랑 연준 의장 누가 될지 체크해 보시라 라는 거였고요. 일단 월요일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중국 쪽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왔죠. 게임하고 엔터 업종 계속해서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엔터 관련해서 앨범 구매를 1인당 하나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 이용 제한을 하겠다. 기존에는 평일에 1시간 반, 공휴일에 3시간 할 수 있게 했는데 앞으로는 금, 토, 일, 공휴일에 그것도 오후 8시에서 9시 1시간만 이용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한 점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영향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엔터 쪽에서. 그 다음에 게임 관련해서는 뭐 텐센트의 최근 실적 자료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그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저에서 2에서 3%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센티먼트를 나쁘게 하는 측면은 있다 정도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미국에서의 주택 지표가 나왔는데 조금 나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증가, 근데 발표치는 마이너스였죠. 근데 매매가 왜 이렇을까 하면은 지금 이제 그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집을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와 연관돼서 재고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공급망 쪽에서의 지금 바틀렉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그 공급망이 지금 교란되고 있는 측면들, 그 요점이 해소가 되어야 주택 쪽도 숫자가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개별 주식 중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한 로빈후드, 네, 이게 민중의 편에 서겠다, 개미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제 증권 중개인데, 근데 이제 미국 SEC에서 주식 주문 정보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날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고객이 낸 주문 정보를 시타델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에다가 파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사실 이것이 로빈후드의 주 수입원입니다. 로빈후드가 다른 이제 증권사들하고 다르게 처음에 자리를 빠르게 잡았던 것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큰 매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매매하는 정보를 이런 대형 기관에다가 팔고 있고, 대형 기관들은 이걸 가지고서 매매를 하니 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로빈후드가 정말 로빈후드인가, 언어 유희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날 증시는 뭐 크게 별일은 없었습니다. 별일은 없이 넘어갔었고요. 다음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서 아마도 대형 매매, 그 다음에 종가에서 우리나라 증시 좀 변동이 큰 종목들을 몇 가지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날이 이제 그 끝나는 종가에 MSCI 리밸런싱이 있었거든요. 요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좀 특이한 일이 있었죠. 삼성 SDI 시가총액이 LG화학을 추월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의 일을 보시면은 쭉 보시면 LG화학하고 SK가 엄청나게 다툼을 했잖아요. 그리고 둘이 화해를 했고, 그 다음에는 대규모 투자, 대규모 IPO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뜨뜻미지근한 주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삼성 SDI는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주도 받는 거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받지도 않아요. 공장 투자도 발표하는 게 없어요. 요번에도 사실 2차 전지가 이재용 부회장 그
가석방 이후에 다른 삼성 관련주들은 뭐 어쨌든 이슈라도 좀 나오고 했는데 2차전지 쪽에서는 와장창창 그날 삼성 SDI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2차전지 밸류체인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때 그랬던 이유가 대규모 투자 발표했는데 2차전지가 쏙 빠졌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더니 추월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주식 모른다라는 거고요. 올해 수익률만 따지면은 YTD로 이제 삼성 SDI가 21% 오른 반면에 LG화학은 12%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52조 대 51조 역전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7월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은 지난 60년간 14번 있었대요. 지난 150년간은 28번밖에 없었던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강세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또 이제 주택 관련된 지수 나왔는데 이건 가격입니다. 이번에는 어저께는 매매고요. 근데 이제 발표치가 예상치보다도 좀 더 높죠. 보시면은 집값이 미국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자료를 집계한 이래로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뭐 다 이제 증시 좋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은 뭐 보합 정도. 미국은 그 전에 계속 좋았으니까. 한국 증시는 사실 그 전에 좀 빠졌었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보시면 이제 수요일 날 1일 이제 월이 바뀌었는데 한국의 수출 200 나왔습니다. 항상 이제 월 1일 날 최초 그 1일 날에 이런 자료들이 다 발표되는데 발표치가 예상치보다 조금씩 다 낮아요. 그렇지만은 절대적으로 봤었을 땐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액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그 부존 자원이 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생산해 가지고서 수출을 하려면 중간에서 가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먼저 하고 가공하고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는 어쨌든 수입액도 수출액에 어느 정도 그 선행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입액도 너무 그러니까는 너무 증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뭐 언론에서나 이런 데에서 수출이 잘 나오고 수입이 좀 안 나오면은 무역 흑자 폭은 일단 단기적으로 커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게 얘기하곤 하는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했을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날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나왔죠. 이제 당초 계획대로 지금 이제 감산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는 그 감산을 테이퍼링 하는 거죠. 여기는. 일평균 40만 배럴을 증산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고 이건 원래도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의 특이점은 뭐냐 하면 그 전달에는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었죠. 그래서 이 회의가 결론을 맺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유가 관련해가지고서 야 너네 너무 감산한다. 증산 좀 해. 라고 압박도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뭐 그냥 마이웨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내부 결속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ADP 비농업 고용 여기 나왔는데 좀 많이 못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60만인데 발표치는 30만 중반. 크게 하회를 했죠. 요거 보면서 이제 금요일에 있을 월간 고용 보고서도 좀 좋지 않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밤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요거는 뭐 매달 초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경기를 파악하는. 보시면은 요번에 나온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조인데 제가 왜 예상외 호조라고 적었냐 하면 그 전달에는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델타 변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ISM 제조업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60이 넘어가는 달이 정말로 손꼽을 정도로 적거든요. 근데 거의 60에 가까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은 지표가 나온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부 내역을 보면은 이중의 서프라이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요 신규 주문 있잖아요. 요게 이제 66.7이나 되죠. 그전 대비 올라왔고 주문 잔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더 백록이 있는데 요것도 68도 절대 수치도 좋은데 그전 달에 비해서도 올라왔다. 그러니까 주문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공급망 교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반도체 칩이 자동차용 칩이 부족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운 운송이 제대로 안 돼요. 이런 모든 거를 해가지고서 공급망 교란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좀 해소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고. 경기가 오더가 이렇게 좋은데 재고가 그전에는요 50 밑은 나쁘다는 거고 52는 좋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근데 50 밑에 있었어요. 이게 52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재고 굉장히 나쁘죠. 30이죠. 근데 이것도 그나마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업체에 납품하는 거. 이게 원래는 수요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강하냐를 나타내는데, 근데 이제 그 최근에는 이 공급업체 납품, 납기라는 것이 공급망 교란 요인으로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갈수록 공급망 교란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들 해석을 하시는데, 요 수치가 무려 70이 넘었었죠. 이게 69.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에 서프라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해소가 안 된 게 고용입니다. 고용을 보시면은 52.9가 4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델타 때문에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ISM 지표 발표는 왜 좋으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산업별로 코멘트를 쫙 적어 놓습니다. 주요한 쪽에서. 요거 이제 86번가에서 매달 체크를 하는데, 이번에도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쪽 보시면 칩 부족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없이, 그러니까 이거에 영향을 안 받고 있고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몇몇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 영향을 받아서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캐파의 겨우 60%만 가동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화학 쪽의 경우에 타이트한 컨테이너 상황, 그 다음에 항구에서도 지연이 있대요. 그래서 리드 타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은, 이거 보세요. 노동자가 부족하대요.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몇몇 화학 설비에서 화재 폭발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이게 더더욱이나 또 납기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 하고요. 운송 쪽 보시면은 경기는 좋대요. 매출 호조는 지속되지만 칩 부족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음식료를 보시면요, 공급망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는 거죠. 교란이 발생하고 있다. 화물에 관련된 모든 것이랍니다. 도로 및 해상 모두에서 지금 노동력이 제한적인데 코로나19 결근까지 겹쳐서 더욱 어렵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고용하는데 가격도 너무 높대요. 그래서 고용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식료 쪽에서. 석유 석탄 분야를 보시면은 유가가 자기네 계획보다 높답니다, 지금이. 그래서 2021년, 22년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라는 거고요. 전자제품은 비즈니스가 좋답니다. 근데 부품 부족이 제일 큰 문제이고, 리드타임 맞출 수가 없대요, 고객들에게. 지금 이제 2022년 관련된 주문을 내고 있는데, 4분기가 계절적으로 원래 성수기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가구 쪽은 보시면은 이제 예약 판매 쪽에서 계속해서 강세이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자재나 화물, 물류, 컨테이너, 그 다음에 중요 재화 이런 것들에서 공급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이 어렵다. 수요를 맞추기에. 그리고 여러 공장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인플레는 이제는 좀 가격 인상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평평해졌다. 플랫했다는 거고요. 비금속 쪽에서는 지금 신청자가 적어서 지원자가 적답니다. 그래서 직원 기계 운영자를 고용을 할 수가 없대요. 네. 직원 없이는 밀려오는 주문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고무 보시면은 업황이 좋지만 원자재 가격이 좀 이제 이 높아진 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 노동력이 이슈다. 기계 쪽 보시면은요, 공급업체 부품 및 인력 문제로 인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주문 잔고만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 보시면은 결론은 세 줄 요약이죠. 경기 좋다. 근데 칩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교란 여전하다. 발생 중이다. 고용이 정말 큰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요 숫자들만 보시면 별로 움직인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10년물이 꽤 크게 움직였습니다. 아래 위로요. 일단 고용이 부진하게 나왔죠. 훅 빠졌다가 금리가. 그 다음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죠. 생각보다 올라가서 보합해서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요, 목요일은 한국은 반등 중에 조금 이제 하락해서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 34만 5천인데 발표가 34만. 연속의 경우에도 280만 예상인데 274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쪽은 신규 실업수당만 봐서는 호조세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국이 여러분들 이제 못 느끼셨겠지만은 코스닥이 10영업이 연속 상승입니다. 지금 10영업이 연속. 그래서 하락분을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이게 이제 96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코스닥이. 그래서 연초유 수익률이 마이너스 구간까지 들어갔었죠. 근데 이게 어느새 1053이고요. 전고점이 1062입니다. 이거하고 1%도 차이가 안 나요. 코스피도 역시 회복인데 3000이 깨진다 만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3200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인 3300하고는 불과 한 3% 중반 정도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이날 이제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주식들은 애플카였죠. LG 관련주들이 아주 들썩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6일부터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좀 완화한다고 합니다. 9시가 아니라 10시 식당 같은 데들 영업시간 연장해주고요. 그 다음 백신 접종자가 포함되면 최대 6인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수 경기 조금 살려보겠다라는 부분, 또 백신 접종 올라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6일부터 재난지원금 약 11조 원 신청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거 나가게 되겠죠. 지난 이제 86번가 지난주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영상에서 보시면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러면은 뭐 난리가 나느냐, 금리 올라가는데 라고 했을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어책은 재정을 엄청나게 해서 방어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풀려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이 반등을 했듯이 지금 중국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디디 추싱 관련해가지고서 규제가 나오면서 화라라락 중국 증시 빠졌었죠. 이거 상해 종합이거든요. 근데 요 지수가 디디 추싱 이슈 나오기 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일시적 하락이 멈추고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 끝나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는 또 스가 일본 총리 사임 이야기가 있으면서 또 일본 증시를 확 끌어올렸죠. 스가 총리 사퇴에 일본 증시 우승권 토픽스 30년 만에 최고치, 버블 경제 이후 최고치를 스가 총리가 사퇴로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불과 1년밖에 안 돼가지고서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 일단 캐릭터 자체가 좋았습니다. 자수성가 캐릭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그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통신비 인하까지도 이뤄냈죠. 그래서 초기에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실패를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보이고, 뭐 어떤 기사는 보니까는 사실 일본이 열었던 과거의 동계 하계 올림픽 4번에서 그 올림픽을 주관한 총리들은 다 그 뒤에 안 좋았더라고요. 바로 물러났더라고요. 그런 과거가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징크스가 이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통신비나 있죠. 통신주가 랠리였습니다. 네, 통신주들이 좋았는데 소뱅은 아무래도 좀 이제 퓨어 플레이어로 사람들이 보는 건 KDDI거든요. 엔티티는 엔티티 도코모하고 합쳐져 가지고서 전통 유선 전화까지 다 합쳐 있는 KT라고 보시면 되고, KDDI가 이제 뭐 경영의 신께서 이제 쿵짝쿵짝해서 만드신 거니까 여기는 이제 퓨어 플레이어. 그래서 보통 KDDI로 통신주 관련된 이슈는 매매들을 하시는데 여기 어쨌든 좀 올랐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라고 해서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세 분, 저희가 참 이분도 얼굴 많이 봅니다. 그렇죠? 고노다로 익숙하죠. 이시바 시게루 친한파로 알려져 있고, 기시다 후미오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분이 지금 제일 앞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요번에 출마를 선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스가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파벌도 개인적으로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외무 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 가지고서는 스가가 사실 이제 한국 쪽에 계속 강경하게 나왔었는데, 근데 뭐 그보다 더 강경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느껴지시듯이 이 상황의 전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근데 뭐 그렇다고 색깔을 그렇게 세게 내는 캐릭터는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물론 대구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관계에서는 뭐 나아질 게 남아있지 더 나빠질 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요날 또 도쿄 증시가 30분을 연장하겠다, 그 증시를 검토를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여기도 이제 세금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국이 이랬죠. 한국 지금 3시 반에 끝나죠. 옛날에 3시에 끝났지 않습니까? 이거 30분 늘어나고요.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매니저들도 힘들지만은 이 장부를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 쪽보다는요, 특히나도 이제 채권 쪽 하시는 분들이
이게 저희 저녁 있는 삶을 하셔야 되는데, 요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더욱이나 정시에 퇴근을 하시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농담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야, 30분 연장 검토, 지금이라도 우리 하루에 한 주라도 더 거래를 하자. 왜냐하면 30분 연장을 했는데 만약에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또 30분 연장하지 않겠어? 4시까지로. 그러니까 30분 연장이라 말했을 때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자라는 얘기를 농담으로 했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일본도 뭐 거래 대금 좀 더 이지 않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보시면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난주에 밤 9시 반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습니다. 쇼크가 나왔죠. 예상치가 73만 3천. 사실 요 예상치도요, 꾸준히 내려오던 거였어요. 거의 100만 정도까지 보고 있다가 내려오던 거였거든요. 근데 불과 23만 5천밖에 안 나왔습니다. 엄청 충격적이죠. 경기 좋다면서요, 미국이. 그나마도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전 수치들의 수정도 좀 있거든요. 그전 월들에. 거기에 상향된 것들이 다 합쳐보니까 13만 중반쯤 돼요. 근데 이걸 합쳐봤자 37만 정도잖아요. 여전히 예상치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엄청 적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럼 여기서 잠깐, 왜 고용이 제일 중요하냐? 이거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두 가지 책무가 있죠. 고용하고 인플레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이미 연준이 목표하는 목표치가 충족이 돼 있어요. 오히려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남아있을 뿐이죠. 반면에 고용은 아직 충족을 못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생겨난 엄청난 실업, 그게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런데 6월하고 7월달 고용 숫자가 좋았거든요. 6월에 94만 명, 7월에는 93만 명의 고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요 이제 수정치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걸 감안을 하면요, 6월 수치는 무려 105만, 7월 수치는 96만으로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 이제 리오프닝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좋아지고 하니까 고용 계속 잘 나오고 이제 100만 나오는 거 아니야? 에이, 조금 줄여서 델타 영향이 있으니 70만 때려보자 했는데 와장창인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서 지난번 FOMC 이제 7월 달에 회의록, 그 다음에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고용이 이렇게 계속 숫자가 잘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연준의 목표 충족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테이퍼링 더 빨리 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던 시점에서 아차차 고용이 쇼크를 기록한 것이죠.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전적으로 델타 변이 때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리오프닝 관련한 일자리들이 부진했다는 겁니다. 여가 숙박업의 취업자 증가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제로였어요. 원래 같으면 이 부분이 증가를 해주면서 고용 증가를 이끌었겠죠. 이쪽이 가장 많이 일자리가 사라진 섹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스토랑 같은 곳들도 여기는 취업자가 오히려 4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이 델타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일자리를 늘려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줄여버리다 보니까 고용 쇼크가 나온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델타 변이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임금이 올랐다는 거죠. 시간당 평균 임금이 보니까는 전월 대비해서 예상치는 0.3% 증가인데 0.6% 증가로 나왔다는 거죠. 두 배나 높게 나왔죠.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을 하고 싶은 거죠.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안 하니까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할 사람을. 그러니 돈을 더 주고라도 고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르는 거겠죠. 즉,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것인데 아마도 최근에는 사람들이 델타 변이 때문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고용 상황은 일단 저변부는 괜찮다.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델타 변이가 해결이 되어야 일자리도 늘고 연준이 테이퍼링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이퍼링 결정 시기와 함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뭐냐 하면 이 테이퍼링이 언제 종결될 것인가 라는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테이퍼링 종결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요런 문제까지 엮어가지고서요. 여기에 당연히 여러분들 고용이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고용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빨갛게 해놓고 보셔야 되고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연준을 계속 압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고용 발표로 해가지고서 제가 볼 때 이제 9월 테이퍼링은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연준 내 매파들이
9월에 테이퍼링 결정하고요. 10월이나 11월 달에 실행하시죠. 그리고 내년 3월에 종결을 합시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속도감을 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우려를 좀 했었죠.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제임스 블라드 아니면은 뭐 로버트 카플란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 이제 폐기가 되겠죠. 아니 뭐 20몇만 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하겠습니까? 고용이 지금 안 좋은데. 86번가는 지금 계속해서 11월 테이퍼링 결정 시나리오를 밀고 왔는데 9월이 물 건너가면 이제 11월밖에 선택지가 안 남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제가 만든 요 영상들이 있거든요. 요 세 가지를 보시면은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이날 밤에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뭐 제조업보단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자라고 하면 또 계속해서 잘 나왔어요.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왔고 60 이상은 진짜 좋은 겁니다. 여기도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비용의 압박은 여전하다. 근데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고나 재고 센티먼트나 공급업체 납품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 아직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급망 교란이죠. 오더는 주문은 여전히 좋다. 즉 이제 경기는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코멘트 한 번씩 쭉 살펴보면요. 이제 숙박 쪽에 있어가지고서는 공급망 교란, 생산 인력 부족, 물류 지원 자재 부족, 영향 계속 크다. 그다음 농업, 임업 이런 쪽은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 건설 쪽은 보시면은 자재 및 노동력이 부족, 가격 인상이 계속하고 있다. 대규모 다국적 제조업체가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근데 그 전달 코멘트도 보시면요. 지난 45일 동안 비용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건설 쪽은 비용 압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택 관련해가지고서도 공급이 부족해지고 재고가 부족한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는 거죠. 교육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그 학생 등록을 관련해가지고서 예산에 뭐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제약이 발생하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쪽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그 컴퓨터 하드웨어 이런 데 쪽에서도 공급이 좀 제한돼서 공급만 제약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 헬스케어 쪽에 보시면은요, 입원하고 외래 환자,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보조 서비스 규모가 여기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입원 같은 것도 많고, 외래 환자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그 체류하는 것도 이제 늘어났다는 거고요. 이에 따라 의약품 규모도 역시나 높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사 수요, 그 다음에 외과 관련 수요 이런 것도 여전히 강력하고, 응급실 쪽은 14.2% 그 초과를 했다고 해요. 응급실 방문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단 서비스, CT 스캔 이런 거 증가시켰다라고 하고, 코로나19 환자 다시 는답니다. IT 쪽 공급 타이트하고요. 기업 관리 지원 및 이런 쪽도 노동력 타이트합니다. 운송비 부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공급망 혼란, 공급 비용 증가. 공공행정 쪽에 화학물질 운송 서비스가 부족하다. 칩이 부족하다. 부동산 쪽 모든 부분의 사업이 2020년 대비 월간, 연간, 누계 모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예측도 계속 좋다. 소매업 중요 품목의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공급이 제한적인 거죠. 제품 라인과 공급업체 기반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건 못 받으니까는 다른 데까지만 발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재청소, 쓰레기 수거, 인터넷 설치 등과 같은 서비스의 인력 부족.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의 기미는 보이는 게 직원 출장이 2월 이후 60% 증가했다 합니다. 광산 쪽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매 쪽 철강 부족이 계속된다. 공급업체 노동 제약으로 배송 날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컨테이너 공간, 그 도매 쪽은 항상 이 트럭 운전사 얘기하더라고요. 트럭 운전사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날 증시는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금요일 증시가. 근데 이제 금리가 살짝 올랐다는 게 좀 특이점이죠. 왜냐하면 고용은 쇼크죠. 증시는 살짝 빠졌죠. 근데 금리는 올랐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고용이 쇼크다. 그러면은 연내 테이퍼링 개시를 못 하겠네. 9월에 테이퍼링 개시를 못 하겠네. 그럼 금리가 내려야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야 될 거잖아요. 안전자산 선호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는 고용이 안 좋기는 한데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델타 변이의 일시적 요인이구나.
테이퍼링 시기 조금 늦춰질 수는 있어도 연준의 예상 스케줄 범위 아닐 것이고 경기는 좋다며 계속 그러면 나아지겠네 하면서 이제 금리가 살짝 올랐죠. 매주 이제 미국채 10년물 하고요. 51선 비교를 합니다. 요번에 보시면은요. 그 이제 코로나 딱 터지고 엄청 내려갔던 금리가 51선을 툭 하더니 그때부터는 위로 쭉 계속 가 있죠. 특히나 이제 올해 연초 이후부터 해가지고선 리오프닝 관련, 그러니까 금리 오르니까 가치도 좋고 금융주 이런 거 되게 좋았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중간에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뚝 떨어집니다. 51선을 하회를 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번, 두 번, 요번에 세 번째 51선 탈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요걸 탈환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갈 것이냐는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86번가에서는 요 정도 범위 안에서의 박스권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델타 변이 저희 봐야 되죠. 델타 변이. 보시면은 뭐 확진자 높게 나오고 있죠.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기울기는 굉장히 완만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도 결국은 피크 찍고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 접종률 같은 경우도 이젠 표를 더 보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델타 영향으로 해서 접종률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총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잭슨홀 이후로 위험 선호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요일 고용이 크게 미스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워낙 미스한 숫자가 크기 때문에 금요일 증시 자체는 그냥 혼조세로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9월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조금 매파적인 의견을 사실상 폐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86번가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위험 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월요일 미국이 휴장입니다. 근데 지금 썰로는 요 노동절을 전후해가지고서 연준 의장이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연임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수출 입액 나오고요. 호주하고 캐나다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요건 적어놓은 이유가 뭐 막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좀 선행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특히 채권 시장에서는. 그래서 호주 쪽에서 무슨 결정이 한국 쪽에 채권 시장 영향 주기도 하거든요. 환율하고. 그래서 이제 적어놓은 거고. 그다음 캐나다는 이제 주요국 중에서 최초로 테이퍼링 실행을 한 곳입니다. 여기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심각해갖고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지금 요즘같이 데이터 변이가 좀 올라온 상황에서도 그 테이퍼링을 예정된 스케줄로 할지를 한번 보자는 거고요. 목요일에는 유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판 QE라고 할 수 있는 PPP 관련해가지고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정도이고요. 사실은 다음 주에 만약에 연준 의장이 결정이 된다면 빅뉴스일 거고, 그 나머지는 별 5개 만점으로 본다면 5개를 매길 만한 그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 자산시장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